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금융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21강이고요.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문제는 꼭 나오죠. 최소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니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은 간접 투자라는 거죠.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그런 펀드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투자회사라고 붙인 이유는 이 펀드가 회사형이에요. 투자회사.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신탁형이 아니라 종류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고요. 서류상의 회사이고,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투자회사도 있어요. 이것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발기인 설립, 최소자본금 50억 또는 70억, 그다음에 주식 분산, 주식 공모, 자산의 구성, 배당, 차입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 수정자가 하나 있는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페이지 131쪽, 페이지 131쪽에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의 도입인데 이게 10월 23일부터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어떻게 됐냐면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너네들 주총회에 의해서 정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전에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됐다가 저도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맨날 요랬다 저랬다 바뀌는데 아주 짜증이 나서 이런 법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문제가 많아요,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10월 23일 날 시행하기로 했다. 이걸 고쳐주시고요. 일단 학습 내용 요약을 해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리츠라고도 하는 건데 이건 리얼 에스테이트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뜻이고 요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는 투자 신탁인데 투자 회사라고 쓰는 이유는 이게 회사형이라서 이제 투자 신탁 안 하고 투자 회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지분형 간접 투자 상품이다 라는 거고 회사형은 이거는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주주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래서 배당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리츠라고도 하고 얘도 위탁관리. 일반 리츠는 이제 아무 부동산. 여기서는 CR리츠는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 리츠는 어떤 부동산이든 투자해도 되는, 그래서 일반 리츠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규정은 설립, 최저자본금,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폐지됐으니까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주총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제. 그다음에 주식 분산, 즉 1인당 소유 한도, 주식 공모에 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일단 이제 1번 항목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기로 하면 지금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펀드라는 거죠. 도대체 펀드가 무엇인가 라는 거. 펀드라는 것은 기금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말로 하면 기금.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펀딩한다라는 것은 모은다는 뜻이죠, 돈을.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금전의 신탁을 받아 돈을 받았어요. 누가? 자산운용 전문가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펀드, 즉 기금을 형성하여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해주는 간접 투자 제도다. 가령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주식 채권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서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죠. 펀드에 가입했다. 이건 뭐냐면 간접 투자를 한 거예요. 내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겼다 이겁니다. 그럼 전문가는
이 펀드에 가입된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죠. 운용을 합니다. 자산 운용 회사가 자산 운용사, 자산 운용 회사가 가령 1,000억을 모아가지고 이걸 운용을 하는 거야. 주식이나 채권에 운용을 하겠죠. 운용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날 거고 그 수익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렇죠? 운용회사는 운용 수수료를 떼겠죠. 운용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뗍니다. 이런 구조예요. 자, 이게 펀드라고 하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이게 펀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제 이 용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위탁자는 이게 좀 그래요. 위탁자 하게 되면 좀 말이 맡기는 사람인데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맡기는 사람인가라고 했는데 자, 여기 투자자가 수익자입니다. 투자자가 돈을 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수탁자라는 것은 이제 여기 뱅크 은행인데 대부분 이제 은행이 지점이 많잖아요. 은행 가서 펀드에 가입합니다. 그럼 서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받으면 이거는 수익증권, 그러니까 가령 이 A라는 투자자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1억 원을 투자했으면 반대급부를 줘야죠. 수익증권을 줍니다. 수익증권을 주고 당신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수익을 주겠다. 여기서 이익이 나면 운용해서 라는 걸. 이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위탁자, 자산운용사하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대항해 주는 건데 이렇게 계약을 했겠죠. 그럼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으면 얘네들이 보관할 수가 없어요. 자산운용회사는. 맡겨야 됩니다. 위탁자예요. 그래서 위탁자라는 용어. 뭘 맡깁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운용한 것을 얘네들이 보관해줘요. 수탁. 그래서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둘이 신탁 계약을 하고 이 사이에서도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예요. 예.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계약형, 신탁형이에요. 회사형이 아니라. 그래서 수익증권을 받고 분배받으면 돼요. 주식이나 채권 운영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으면 됩니다. 수익 분배금을 받죠. 손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깨먹으면 손해나는 겁니다. 원금 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라면 지금 보신 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계약형.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형 혹은 신탁형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 신탁 계약을 하죠. 자산운용사와 수탁자, 일반적으로 은행이 되는데 신탁회사가 신탁 계약을 하고 수익자 사이에 수익증권을 이제 발행하는 거죠. 신탁 관계고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수익자, 베네피셔리 해가지고 이익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 수수료 주면 돼요. 이익금 중에 일부를. 근데 회사형은 다르죠. 이 회사형은 투자자가 출자를 한다. 자본금을 낸다는 뜻이죠. 지분 출자를 하는 거예요. 지분. 그 주식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은행의 무슨 신탁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주식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죠. 실제 운용은 여기다 맡기는 거죠. 운용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펀드 자체가 법인 형태의 주식회사이고 그다음에 유가증권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발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투자자는 주주가 되니까 배당을 받는 겁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회사형 투자 신탁은 투자자는 주로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 아니라 투자회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회사형이기 때문에 이 회사형을 뮤추얼 펀드라고도 하는 건데 그러면 말이죠.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 펀드 형태 중에는 이건 이제 상식적인 거라서요. 환매가 가능한가 여부예요. 에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눕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3년 만기로 계약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돈이 필요했어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때 환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도 해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매라는 뜻은 다시 사달라는 거예요. 이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수익증권을 다시 사달라. 다시 사준다 해서 환매입니다. 개방하면 수수료만 내면은 얼마든지 중도 환매가 가능한 겁니다. 1억 원 투자했는데 1년 동안 운영 수익이 1,000만 원 났어. 그럼 1억 1천 가지고 수수료 떼고 1억 1천 가지고 중도 환매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나면 손해난 대로. 이게 개방형입니다. 폐쇄형은 뭐냐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겁니다. 안 돼. 당신 못 줘. 3년 동안 기다려야만 원금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폐쇄형은 돈이 잘 안 들어오겠죠. 이거 누가 여기다 돈 맡기겠어요? 찾지도 못하는데 급할 때. 그리고 시장 안 좋으면은 이거 팔아서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익이 실현됐을 때도 빨리 나는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잖아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개방형으로 가야 되는데 개방형의 문제점은 잦은 환매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늘 변하는데 뭐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3년 동안 장기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충분히 나야 될 텐데 이 투자자들이 빠지면 그냥 환매해버리고 조금 올랐다고 환매해버리고 계속 갈 텐데 그러니까 수익이 운용사, 자산운용 전문가가 자기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환매 들어오면 팔아야 되고 돈 모았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잦은 환매 때문에 수익이 잘 나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회사형이에요. 회사형을 잦은 환매 때문에 회사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면 주식을 줘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니까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니까 투자자들은 여기 주식을 갖고 있죠. 주주로서. 그리고 얘를 상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얘를 상장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내 거 환매해줘 라고 안 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기 주식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가는 철저하게 이 운용 수익을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합리적 시장이니까. 그래서 가령 주식을 샀는데 이 펀드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여기서 팔아서 빠져나오면 되니까 중도 환매를 할 필요가 없죠. 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펀드는. 그래서 회사형을 만들었다. 이것이 뮤추얼 펀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어떨까라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요. 지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해요. 개방형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빌딩을 통으로 사거든요. 빌딩을 통으로 1,000억 주고 샀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이 환매가 들어와서 100억을 환매해야 된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생각해보면 이게 빌딩 일부만 팔아야 돼. 이거 쪼개서. 이거 안 팔려요. 그러니까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부동산도. 근데 환매가 불가능하면 가령 만기가 5년인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돈. 불안해서 내 돈 묶이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사형 만들면 되겠네. 뮤추얼 펀드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알아서 팔고 나가게 하면 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샀다 팔았다 하니까 거기다 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러니까 회사형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는 일단 아까 학습 내용 요약에서 보신 내용인데 CR 리츠와 일반 리츠로 일반 리츠란 말은 용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얘와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코퍼레이션 리컨스트럭션을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CR 리츠를 줄여서 CR 리츠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목적 자체가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거지만 얘는 일반 리츠라는 뜻은 어떤 부동산이든 투자할 수 있다.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구조를 먼저 보기로 하자 이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회사형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가령 뭐 올인 리츠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올인 리츠. 그죠? 이 빌딩이 있는데 빌딩을 사기 위해서 빌딩 가격이 1,000억이에요. 1,000억 원. 1,000억 원인데 이 1,000억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을 모아야 되겠죠. 가령 지분 투자자 600억을 모았어요. 그럼 1,0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차입하면 되잖아요. 차입을 400억을 해서 1,000억을 만들어서 빌딩을 얘네들은 매각하고 돈 주고 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통 이 리츠의 보유 기간은 5년 내지 7년이에요. 가령 이게 주식을 발행할 때 5년 후 빌딩을 팔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5년 후 보유 기간 5년 정도 후에 매각해서 추가 배당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분 출자했고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이거는 주식회사고 상장을 시키니까 자기 보유 지분을 주식시장에서 상장돼 팔면 되잖아요. 팔면 누군가 또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걸 사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서류상의 회사예요. 위탁관리부동산. 얘는 이 리츠는 그러니까 실제 주식회사, 영속법인인 주식회사 실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환매가 불가능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형 뮤추얼펀드로 만든 거잖아요. 그냥 주식회사를 형식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냥 서류상의 회사로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은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거겠죠. 이 자산운용사가 사실상 리츠를 설립하고 지분 출자를 받고 하겠죠. 그래서 빌딩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딩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걸 배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해주죠. 해주고 5년 후에 빌딩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럼 추가 배당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간접 투자하는 제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리는 누가 해주냐 이거죠. 자산관리회사라는 부동산 관리회사예요. 얘는 여기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수납받아야 되고 빌딩 뭐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주식과 달리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말의 뜻은 부동산 관리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리츠다.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서류상의 회사. 실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제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수 목적의 리츠예요. 일반적인 빌딩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가령 리모델링 전문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약간 독특한 형태. 그래서 실체가 있고 영속하는 그냥 실제 주식회사다. 펀드라기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제 CR리츠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A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이 있는데, 이거 A 기업 소유의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A 기업 소유 빌딩이다. 근데 A 기업이 지금 미치겠어요. 힘들어서, 경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채무를 많이 졌는데 부채 상환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럼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팔면 되잖아요. 파는데 안 팔릴까봐 기업 구조조정, 부채 상환 등 기업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빌딩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는 리츠에게 특례를 줬어요. 그럼 잘 팔리겠죠.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리츠, 이걸 CR리츠라고 하고, 그럼 리츠 만들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아까 위탁관리하고 똑같은데 다만 대상 부동산이 부채 상환 목적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A기업은 팔고 이제 망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통은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해서, 자, A기업이 가령 얘를 1,000억 주고 팔았어요. 매각했어요. 세일즈. 매각하고 다시 임대차로 들어갑니다. 리스백. 다시 임대차.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0억 팔아서 부채 갚고요.
50% 이상 상환해야 되겠죠. 뭐 한 500억 상환하고 나머지 500억 갖고 운영자금으로 쓰면서 임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건설에서 4억은 셀즈 앤 리스백으로 보통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령 경우에 따라서는 7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이걸 되사는 조건으로 이런 계약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1,000억의 자금을 빌려서 활용하고 운영자금으로 쓰고 유동성 위험을 벗어날 수 있죠. 쓰고 다시 회생해서 다시 사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차로 들어가서. 그래서 주로 CR리츠는 셀즈 앤 리스백 형태로 많이 계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좋은 제도죠.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 때 구조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자 대상은 부채 상환 목적의 기업 구조 조정용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관리처럼 얘도 CR리츠 페이퍼 컴퍼니예요. CR리츠도 다만 이제 투자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만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 규정인데 이 개념을 이제 보셨으니까 이런 개념 등을 보셨으니까 종류하고 법 규정이 주로 주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설립인데 설립은 리츠의 설립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발기인 설립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회사를 설립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하고 그런 발기인 설립을 먼저 하고 영업인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 설립 자본금이 이건 아셔야 되는 거죠. 위탁관리 CR리츠는 5억 원 이상이고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으니까 너네 좀 많아야 된다. 10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설립하고 5억 원, 10억 원 갖고 무슨 영업을 해요? 부동산 뭐 아까 1,000억 이렇게 쓰시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립하고 인가 받고 나서 자금 모아라 이거예요. 최저자본금 모을 기간 줄 테니까 영업인가 내주면 설립하고 나서 모아라. 그래서 위탁관리 CR리츠는 90억 이상. 이것도 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유관리는 넌 실체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이 70억 이상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립자본금 위탁관리 CR리츠 5억 원 이상, 자유관리는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하고 6개월 이내에 50억, 70억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폐지했어요. 과거에는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다. 뭐 이런 건데 이거 폐지하고요. 투자 비율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주총 특별 결의로 해서 정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식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산은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니까 가령 이 규정은 일반적인 상장 주식에도 그러니까 이 리츠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의 주식에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가령 상장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업을 공개했다는 뜻입니다. 기업을 공개했다는 것은 일반 투자가에게 공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했는데 1인당 주식 비율이 뭐 50%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소유 한도가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주식은 10%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10%였다가 점점 올라가 가지고 이 맨날 바뀐다 그랬잖아요. 피곤해요. 그래서 위탁관리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100분의 40까지 40%까지만 소유해라. 이걸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자유관리는 100분의 30까지만 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관리하고 규제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에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좀 사고를 친 다음부터 이 강화가 됐던 게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완화책이 또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주식의 공모입니다. 주식의 공모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업 공개인데 이거를 몇 사람만 갖고 있으면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일반인에게 청약받아라 이거예요. 공개 모집해라. 이 공모라는 것은 공개 모집해. 신문에 광고 내고 공개적으로 청약받아서 주식 풀어라 이겁니다. 그거는 영업인가 받고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야 합니다. 주식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주식의 공모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100분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 발행 주식 하게 되면 보통 액면가를 5,000원이라고 하죠. 5,000원. 근데 자본금을 만약에 500억을 모으려면 자기 자본 500억 모으려면 500억 나누기 5,000원 하면 돼요. 그럼 만 주면은 5천만 원, 10만 주면 5억 원, 100만 주면 50억, 1000만 주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발행 주식 총수라는 것은 자본금 500억일 때 1000만 주를 발행했다. 액면가 5,000원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0만 주 중에 300만 주 이상은 일반인에게 공개 청약을 해라 이거야. 300만 주 이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액면가 5,000원일 때 150억 이상을 355니까 공개 모집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기업 공개해라. 풀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상장시켜주겠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주식의 공모 규정입니다. 자, 자산의 구성이에요. 자산의 구성. 지금 이 자산의 구성은 가령 이렇게 가정해 보죠. 자, 분명히 자본금 모았는데 자본금 500억. 이거는 자기 자본을 모은 거죠. 주식 발행해서. 이거는 자기 자본 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입을 하니까 차입도 500억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부채고 얘가 자기 자본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1000억이죠. 이 1000억이 총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 총 자본으로 이 돈으로 뭐 기계도 사고 일반 회사라면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자산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총 자산도 어찌됐든 이것으로 1000억이 될 거예요. 현금으로 갖고 있든 건물로 갖고 있든 합쳐서 총 자산도 10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자본과 총 자산 항상 같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500억 지분 투자 자금 모으고 500억을 빌려서 1000억의 자본금으로 총 자산을 1000억을 운용할 때 그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100분의 80 이상이니까 800억 이상은 니네들 리츠잖아. 즉 부동산 투자회사잖아. 딴짓하고 돈놀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산 규정이. 그래서 800억 이상은 부동산 혹은 부동산 관련 증권, 가령 뭐 MBS 이런 거, 그다음에 현금. 800억 이상, 100분의 80 이상은 이렇게 구성해야 돼요. 800억 이상은 딴짓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이렇다고 또 MBS하고 현금만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리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700억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억의 총 자산을 구성했다면 700억은 부동산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정은 이거 합쳐서 관련 증권 현금 합쳐서 부동산에서 800억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라라 이 뜻이겠죠. 리츠의 규정에 따라라. 부동산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산 구성이고요. 자, 배당입니다. 이 배당은요, 과거에는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해야 된다라는데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 금전으로가 빠졌어요. 이익 배당 한도라는 것은 이제 이익 배당 한도는 가령 부동산 투자회사가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순자산이 있어야 되고 이익 배당 한도라는 상법상 규정이 있어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80억이었다 그러면 그 80억의 100분의 90 이상, 72억 이상은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금전 배당, 현금으로 배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빠졌으니까 이거는 현금 배당, 즉 금전 배당과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현물 배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주식 배당 같은 거. 그래서 이 규정을 완화해 주었어요.
예, 그게 좀 바뀐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라는 문제가 있어요. 서류상의 회사. 자, 우리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어요.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리츠예요. 00 리츠, 올인 리츠 뭐 이렇게 리츠고 얘가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얘가 환매 때문에 회사용으로 만든 거지. 얘는 실제 펀드 아닙니까? 그럼 펀드는 회사형도 있고 계약형도 있는데 계약형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라면 법인세를 내야 되고 회사가 아니라면 법인세를 내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리츠는 회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펀드인데 형태만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뿐인데 똑같은 펀드인데 얘는 법인세를 내고 얘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얘는 배당세를 내고 배당 소득세죠. 여기서도 소득세를 냅니다. 그럼 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는 한 번만 내는데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자금이 유치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페이퍼지? 너 페이퍼 서류상의 회사고 펀드 목적이지? 그럼 요거 안 내게 해줄게. 단 네가 펀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주면 너 펀드 맞구나. 내부 유보 안 쌓는구나. 그럼 법인세 면제해줄게. 이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경우 서류상의 회사인 경우는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고 영속적인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면제해 줄 필요는 없어요. 위탁관리인 경우만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용어 정리를 이제 다 됐으니까 용어 정리를 한번 주요 규정들을 이제 봤죠.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직접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이 회사가 수익증권 당신에게 이익을 줄게 이걸 사는 거예요. 혹은 아까처럼 뮤추얼펀드에 가입한다. 이거는 주주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산운용사 운용보수를 받고 수익을 내서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투자신탁은 투자자가 이거는 투자는 돈을 던진다. 믿고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투자자가 맡겼어요. 돈으로. 공동기금을 전문투자기관이 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러한 간접투자 제도가 바로 투자신탁 제도가 대표적이죠. 중에 하나가. 환매는 아까 보신 대로 투자자가 투자신탁을 해약하는 것, 중도해지하고 가까운 개념이에요. 중도환매. 중도환매는 가입 당시 약속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돈을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거예요. 이걸 환매수수료라고 하고. 발기인은 아까 발기인 설립이 가능하다 그랬죠. 리츠는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설립행위를 하는 사람, 이걸 발기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기인은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 날인하고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발기인 설립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산관리회사란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얘는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CR리츠 얘네들은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의 회사, 명목상의 회사잖아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위탁해야죠. 그래서 그 위탁을 받아 자산에, 즉 부동산에 투자 운영 업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자산관리회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관련 증권. 아까 자산운용 규정에서 100분의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관련 증권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 자산유동화 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 주택재당채권, 담보채권, 뭐 아까 보신 MBB, MBS 지난 시간에 보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서류상의 회사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서류 형태로 존재하며 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하거나 위탁하죠. 영업활동을 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유령회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회사를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니까 다른 거다.
존속기관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 하나 지주라든지 금융회사들 다 지주 있죠. 경우가 많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해산되는 겁니다.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실체가 있는, 그래서 직접 투자 운용을 수행하는 그런 회사를 말한다. 위탁관리는 맡기는 거죠. 실체가 없으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그리고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채 상환 목적의 부동산, 법정 관리 및 화의 기업 부동산으로 매각 대금을 기업 채무 사망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이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만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이런 회사를 시알리츠라고 한다. 공모는 공개 모집이고, 사모는 이거는 개별적으로 모집한다 이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100분의 32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모해야 된다라고 한 규정이에요. 공개 모집. 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할 때 주주 또는 특정 거래처 및 은행 등의 신주주권을 주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모라는 것은 주주나 특정 거래처, 은행 등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러면 사모라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모집되는. 그래서 둘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잘 하실 수 있겠죠? 1번,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고,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이건 쉽죠? 벌써 틀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바뀌어 있죠? 실체가 있고 없고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2번,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00억 원 이상이고, 아니 50억 원 이상이고,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다. 50억, 70억. 어떻습니까? 맞네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설립 자본금하고 최저 자본금하고 달랐어. 발기인 설립할 때 굉장히 적었죠. 5억 원,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저 자본금으로 바꿔줘야 되죠. 최저 자본금은 50억, 70억 하면 맞지만 설립 자본금은 위탁관리 5억 원, 그 다음에 자유관리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26회 바로 2015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맛보기.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가로 열고 리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거 틀리지 않았죠? 1번부터.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50억 원을 모집해야 돼. 50억 원 이상을. 그렇죠? 아이고. 3번,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다. 기업구조조정은 실체형이 아니죠? 기업구조조정은 이거는 위탁, 페이퍼예요. 위탁형.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배웠지만 위탁, 형체.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지점을 설치합니까? 이거 없어요.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맞는 건 1번밖에 없죠. 그래서 26회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상해요. 여기까지가 6편이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증권론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펀드의 개념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는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얘네들은 서류상의 회사고, 그 다음에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그 종류가 좀 복잡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 법규들을, 법 조항들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 시험의 대부분입니다. 개념을 알고 법 조항을 보는 것,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은 7편으로 들어가서 7편은 두 강이에요. 두 강으로 나눠서 할 텐데 부동산 이용 및 개발해가지고 최근에 좀 어렵진 않습니다만 문항수가 많아지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부동산 이용 및 개발해서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그렇죠? 개발의 개념, 유형, 그리고 타당성 분석 하고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이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 21강인가요? 22강인가 되겠고, 그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관리와 2장에 3장에 부동산 마케팅, 두 가지를 하게 되면 2강으로 7편이 끝나고요. 그 다음 이제 감정평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